관계를 잘 정리한다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관계란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현재에 충실하되 끝났을 때는 겸허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고도의 기술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행복과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나이를 먹어도 경험이 쌓여도 여전히 어려운 게 인간관계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래도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이겠죠. 오늘은 인간관계가 어렵다고 느껴질 때 읽으면 좋은 책을 소개합니다. 조우성의 40, 다시 만날 것처럼 헤어져라입니다. 인간관계 하면 바로 떠오르는 바이블과 같은 책이 있죠.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과 같이 관계의 기술을 섬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목의 40이라는 나이와 상관없이 보다 현명하고 성숙한 관계를 맺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저자는 26년차 변호사입니다. 오랜 시간 사람 간의 분쟁을 다루는 일을 하면서 인간의 민낯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모든 분쟁은 관계 때문에 발생하고 관계 속에서 해결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관계를 다스릴 줄 안다는 것은 곧 인생을 내 뜻대로 이끌어 나가는 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관계는 없고 모든 관계에는 끝이 있기 마련이죠. 이 책에서는 헤어질 것을 알기에 현재의 최선을 다하고 다시 만날 것처럼 잘 헤어져야 하는 것이 관계를 다루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인연을 맺고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지, 사람을 사귈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의 40, 다시 만날 것처럼 헤어져라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대화의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살아남는 법. 세계 미스터리 중 하나라는 버뮤다 삼각지대는 원인불명의 비행기와 배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유명해졌다. 흥미로운 이야기다 보니 영화나 드라마에도 소재로 사용되는데 갑자기 비행기 계기판이 제멋대로 출렁이고 조종관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파일럿이 당황하는 장면이 흔히 등장한다. 긴급 무선을 보내지만 그것도 먹통이 된 상황에서 결국 추락해버리고 만다. 그런데 버뮤다 삼각지대가 비단 바다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중에도 불쑥 등장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대화를 하다 갑자기 특정 주제를 언급하자 상대방이 흥분한다. 방금 전의 대화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상대방은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라면서 막무가내로 화를 낸다. 이성적인 대화가 되지 않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사람이 왜 이러지? 하고 머릿속은 물음표로 가득 찬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설명해도 도저히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설득하려고 할수록 상황이 더 악화된다. 그러다 문득 저 사람은 이 주제에 관해서는 이성적으로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뭔가 많이 쌓여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 구간이 바로 대화의 버뮤다 삼각지대다.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은 뒤 나는 민감한 대화를 하게 되거나 상대방의 반응이 심상치 않은 경우 버뮤다 삼각지대 돌입을 선언한다. 대화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대화하고 있는 나를 포함해 상대방까지 공중에서 내려다보는 장면을 상상한다. 나는 파일럿인데 내가 조종하는 대화의 비행기가 갑자기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정상적인 조종법으로는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때는 버뮤다 삼각지대를 최대한 빨리 그리고 무사히 빠져나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계기판이 아니라 창밖을 보면서 상대방을 응시하면서 무리하게 조정관이나 기어를 움직이려 하지 않고 바람의 방향에 기체를 맡기면서 상대방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빠르게 조용하게 버뮤다 삼각지대를 상대를 화나게 한 특정 주제를 빠져나와야 한다. 특히 내가 버뮤다의 비밀을 파헤칠 거야 라면서 섣부르게 나서면 안 된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합리적인 판단,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 곳이다. 상대방의 독특한 경험이나 인식체계가 지배하는 곳이다. 그럼에도 내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말하다가는 상대방을 더 화나게 할 수 있다. 즉 상대방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상황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관계가 다치지 않는다. 무술 고수분께 들은 이야기다. 중국 건법은 크게 발권과 화권으로 나뉜다고 한다. 발권은 내지르고 타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소림권이 대표적인 예다. 반대로 화권은 상대방의 공격을 받아내면서 그 힘을 역이용하여 되돌려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태극권이 여기에 해당한다. 상대방이 주먹을 휘두를 때 맞받아치는 소림권, 상대방이 주먹을 휘두를 때 후퇴하면서 다시 내 손바닥으로 받아내는 방법으로 힘을 빼버리는 태극권. 어느 것이 더 뛰어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황이나 내 능력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면 된다. 버뮤다 삼각지대에서는 발권보다는 화권인 태극권을 사용해야 한다.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화를 내지? 그건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야 라고 상대를 설득하려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응하는 데는 뭔가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는 걸까? 섣불리 내 생각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일단 인정하고 넘어가자. 뭔가 사정이 있겠지 라면서 상대방의 토로를 받아내고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무성의하게 그냥 쑥 빠져나가면 오히려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다. 여러 번 강조한 대로 내가 모르는 상대방의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고 최대한 그 대화에 집중하되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빠져나와야 한다. 모든 대화에서 내가 주도권을 갖고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분명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슬픈 추락사고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선을 넘지 않은 현명한 태도가 필요하다. 오늘도 무사히 안전 운전하시길. 사람은 원래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하나 꼽는다면 바로 다음의 명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다. 너무 뻔한 말로 들릴지 모르겠으나 이 말만큼 심오하게 인간관계의 핵심을 찌르는 말도 없다.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인간관계에 적용한다면 누군가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그 어떤 중요한 일보다 자신의 사소한 일이 훨씬 중요하다는 의미다. 아프리카에서 몇십만 명이 기아에 허덕이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뉴스보다 내 손톱 밑에 박힌 가시가 더 아프게 느껴지는 법. 자기 자신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사람은 본인이다.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이 잘 안 들릴 정도로 시끄러운 상황이라고 해도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 금방 돌아보게 된다. 그만큼 우리는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것,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리하게 알아차리고 거기에 공감과 지지를 표현하면 그 사람은 당신 편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써놓으면 아주 쉬운 일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타인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일에 많이 인색하다. 사소한 일이라도 중요하게 생각해주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보여주면 상대는 큰 감동을 받게 된다. 이는 망고불변의 진리다.
두 번째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귀한 존재라 여기고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목말라 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강한 인정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를 파악한 인물이 바로 자기계발의 대가인 데일 카네기로 그가 쓴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1936년에 출간되어 현재까지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다. 이 책은 당시 악명 높았던 흉악범 이야기로 시작된다. 면허증을 보자는 경찰관의 말 한마디에 망설임 없이 총탄을 퍼부어 당시 뉴욕 역사상 가장 위험한 범죄자로 손꼽히던 크롤리가 그 주인공이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흉악하기 이를 데 없는 쌍권총의 사나이로 불렸던 크롤리조차도 자신을 전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충격적이게도 내 심장은 따뜻하다. 어떤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자 하는 심장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 지금도 우리는 이런 범죄자를 쉽게 만날 수 있다. 나는 인생의 소중한 시절을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데 바쳤다. 그러나 결국 내가 얻은 것은 세상의 비난과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삶이다. 이 한탄은 미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암흑가의 왕 알카포네의 말이다. 누구나 비난하는 알카포네 역시 자신이 악한 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은 자성가이며 세상이 자신을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카네기는 이 일화를 통해 이런 흉악범들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물며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된다. 나는 사람들은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자신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난은 무익할 뿐이다. 비난은 사람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정당화하려고 애쓰게 한다. 비난은 위험스러울 따름이다. 비난받은 사람은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 결국 적개심을 갖게 된다. 이 책을 통해 카네기는 인간이란 매우 비이성적인 존재이다. 인간은 자신에게 그저 열중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열중하고 있다. 진정으로 타인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타인의 존경에 굶주리고 자신의 가치를 남들이 알아주기를 몹시 원한 나머지 자신에게 관심을 주고 자신의 진가를 인정해주는 단순한 말이나 행동, 사소한 아부에도 쉽게 마음을 내어준다는 것이다. 데일 카네기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자본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실천적인 자기계발 강의를 시작해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다. 사람의 취약한 본성을 직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카네기의 주장은 대단히 현명하고 현실적이다. 나 역시 그 어떤 영역보다 이성과 논리가 무기인 곳에서 일하지만 이 사실을 잊지 않으려 한다. 논리로 상대를 찍어 누르거나 이기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추켜 올리고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살 이끌어가는 점잖고도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 이 방법이야말로 논리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성공적인 관계 설정의 방법이다. 이렇듯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나는 너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피하려고 노력한다.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첫 상담을 할 때 상담의 내용은 물론이고 의뢰인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데 특히 이 부분을 유심히 본다. 자초지종을 듣다 보면 의뢰인의 상대방이 이해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이때 조심스럽게 의뢰인에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런 점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본다. 어떤 의뢰인은 아유, 그런 건 난 모르겠고요. 하여튼 난 억울해요. 라면서 막무가내로 억울함만 호소한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라지만 합리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다. 이렇게 객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 돌린다. 이런 의뢰인과 사건을 진행하면 나 또한 피곤해진다. 일이 술술 풀리지 않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역시나 변호사가 잘못한 탓이 된다. 골치 아프게 엮이기 전에 적당히 선을 긋는 것이 낫다.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일을 하다 보면 지인의 소개로 사람을 만나 법과 관련된 조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돈을 받는 일은 아니고 내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 일이다. 그런데 분명 같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소개해준 사람의 반응에 따라 결말이 크게 달라진다. 1. 친구 A. 상담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걸려온다. 어이 조 변호사, 도대체 상담을 어떻게 한 거야? 지인이 고맙다면서 난리도 아니네. 진짜 대단하다. 정말 고맙네. 조변 덕분에 내 체면이 살았어. 변호사 친구 있으니 정말 좋네. 자연히 나도 기분이 좋고 목소리가 들뜰 수밖에 없다. 그래, 내가 특별히 한 건 없고 몇 가지 핵심만 이야기했는데 혹시라도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하시라고 해. 상담을 받았던 분에 대한 인상마저 좋아진다. 기분 좋은 여운이 남아 시간이 흐른 후에도 A에게 다시 물어보게 된다. 그때 그 일은 잘 해결됐대? 궁금해서 물어보네. 나중에 A가 다른 부탁을 하더라도 기꺼이 들어줄 마음이 든다. 2. 친구 B. 상담을 하고 나서도 B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 궁금한 마음이 들어 내가 먼저 전화를 건다. B는 지나가는 말처럼 심드렁하게 말한다. 아, 그거 그래 도움됐다고 하더라. 나는 머쓱해져서 답한다. 응, 알았다. 이런 반응이면 B에 대해서나 B의 소개로 온 분에 대해서나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 나아가 약간 불쾌한 마음까지 든다. B가 또 부탁을 한다면 바쁘다고 완곡하게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 사람의 마음이란 다들 비슷해서 자신이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면 상대방도 그 고마움을 알아주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해주기를 은근히 바라게 된다. 고마움의 표시나 평가가 돈일 필요는 없다. 말이나 글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누군가는 공치사다, 입에 발린 뻔한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 립서비스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런 말들이야말로 관계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키다. 곰곰이 돌이켜 생각해보면 좋은 인상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말을 참 예쁘게 한다는 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덕분입니다 라는 표현을 즐겨 쓴다. 어떤 성취가 있을 때 그 공을 자기가 다 차지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 돌리는 방식이다. 입에 발린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막상 해보면 분위기가 금세 훈훈해지고 당신의 인품에 대해 사람들이 높게 평가하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 내게 생긴 좋은 일이 오롯이 내 공인 것처럼 의스되면 다른 이들의 질투를 받게 된다. 그러면 좋은 일이 화로 바뀔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을 낮추면서 덕분입니다, 덕택입니다 하면서 상대방에게 그 공을 돌리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해도 당신의 성취가 절대 평가절하되지 않는다. 나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간다. 예를 들어 추상적으로 상무님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회의 때 이렇게 조언해 주셨는데 그 조언대로 따랐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역시 상무님의 경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면서 구체적으로 덕분의 의미를 부각시킨다. 당연히 후자가 훨씬 더 임팩트 있다. 그 조언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상대방의 아주 사소한 기여라도 끄집어내서 콕 집어 칭찬을 한다. 그럼 상대는 정말 도움이 됐나? 기분이 좋은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착각도 한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분 좋은 착각을 하도록 만드는 것, 그 정도면 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은 욕구, 스스로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주위 사람에게 작은 호의라도 받게 되면 상대방이 예상하는 것보다 2배로 감사의 말을 남기자. 격한 감탄사와 칭찬이면 된다. 관계를 단단히 하는데 이보다 더 쉬운 방법은 없을 것이다. 소통의 시작은 반응이다. 예전에 데리고 있던 후배 변호사 K와 L은 업무 스타일이 대조적이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내가 어떤 업무를 지시했을 때 반응이었다. 이메일로 일을 지시할 경우 K는 짧게나마 바로 단메일을 보냈다. 내용 확인했습니다. 검토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특별히 제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면 나는 지시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할지 추가로 의논하기도 한다. 반면에 L은 메일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다. L이 메일을 보긴 했는지 궁금하지만 어련히 알아서 처리할까 싶어서 더 이상 캐묻지 않는다. 둘 다 능력이 뛰어난 후배들이라 결과물은 엇비슷한 수준으로 나온다.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L보다 K에게 일을 지시하는 것이 훨씬 믿음이 간다. 당연히 평가 점수도 L보다 K가 높다. 상사들이 부하 직원에게 느끼는 여러 불만 중에는 피드백이 없거나 늦다가 항상 포함되어 있다. 뭔가를 지시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거나 답을 하더라도 늦게 하는 경우 상사들은 그 답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태도 때문에 마이너스 점수를 주게 된다. 상사가 어떤 지시를 했을 때는 상사도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다. 상사 역시 누군가의 부하 직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상보다 피드백이 늦어지면 상사도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다. 부하 직원의 입장에서 피드백을 빨리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일하는 속도가 상사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답을 잘하려고 고민하다 보니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사람마다 어떤 상황에 반응하는 속도는 모두 다르다. 예전에 성격 유형 검사인 MBTI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 E 성향, 외향성과 I 성향, 내향성은 반응 방식에 크게 차이가 있다고 한다. 누군가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을 때 I 성향의 답변 속도는 E 성향의 답변 속도보다 짧게는 서너 배, 길게는 7, 8배 느리다고 한다. 즉 E 성향의 사람이 2초 만에 답변한다면 I 성향의 사람은 간단한 답변이라도 10초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게을러서가 아니고 그만큼 신중하게 생각하고 나의 답을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까지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만약 상사가 E 성향이고 부하 직원이 I 성향이라면 상사의 지시에 부하 직원의 답변 속도는 상대적으로 오래 걸릴 것이고 성질 급한 상사는 부하 직원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나중에 일의 결과물이 좋다 하더라도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반응 속도 때문에 평가를 낮게 받는 것은 억울한 일이다. 비단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의 소통에서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부부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비일비재하다. 실제로 내 친구는 남편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여보, 내 말 들었어? 라고 하소연을 늘어놓기도 했다. 말을 해도 반응이 없으니 제대로 듣긴 한 건지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는 것이다. 사람마다 이렇게 성향이 다르니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내 나름대로 정리한 답은 바로 이것이다. 반응과 답변을 구분하라. 상대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즉답이 가능한 경우 A와 다소 생각이 필요한 경우 B로 나눠보자. A에 대해서는 바로 답을 하는데 B는 좀 더 고민을 하고 답을 보내야지 라고 생각하다가 시간이 훌쩍 지나는 일이 덜어 있다. 회사에서는 다른 일에 치여 깜빡 잊는 경우도 흔하다. 하지만 물어본 입장에서는 답을 해주지 않아서 궁금해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불쾌하게 여길 수도 있다. 그런데 반응과 답변을 구분해서 생각하면 이런 일이 줄어든다. 반응과 답변은 엄연히 다르다.
답변은 당장 하기 힘들더라도 반응은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네, 메일 잘 받았습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제가 아직 다뤄보지 못한 문제라서 자료를 찾아보고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식이다. 일상 속 대화라면, 지금 정신이 없는데 생각해보고 이야기해 줄게. 10분만 생각할 시간을 줄래? 정도면 충분하다. 반응이 뭐 그리 중요한가? 제대로 된 답변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다. 일단 당신이 한 말은 정확히 접수되었음 이라는 신호를 보내주면 상대방은 안심하고 결과를 기다릴 수 있다. 그런데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상대방은 내 말을 들은 건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부하 직원은 나름대로 좋은 답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그 노력의 시간이 상사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오랫동안 고민했다고 해서 상사가 만족할 만한 보고를 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차라리 K가 한 것처럼 혹시 더 유념해서 볼 부분이 있을까요? 추가로 지시할 부분은 없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해서 초반에 답을 찾느라 헤매는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더 낫다. 소통을 잘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고 대화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 만족을 느낄 확률이 크다. 이것이 바로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경쟁력이 아닐까? 이제는 타인의 평판에 휘둘리지 않는다. 우리는 평판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할 만큼 평판이 난무하고 또 민감하다. 음식점을 가더라도 다른 이들이 남긴 리뷰와 평점을 보고 선택하고 영화를 볼지 말지도 평점을 보고 결정한다. 물론 평판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평판이 진실을 100% 담고 있으며 믿을만하다고 말하긴 어렵다. 특히 사람에 대한 평가라면 더더욱 그렇다. 사실 남 이야기만큼 재밌는 것도 없다. 그리고 평가를 가장한 뒷담화는 좋은 이야기보다는 나쁜 이야기일 때 더 흥미를 유발한다. 내가 상담한 명예훼손 사건 중 상당수는 누군가에 대해 나쁜 이야기한 것을 본인에게 들켜서 고소를 당한 경우였다. 이런 뒷담화는 나쁜 의도를 갖고 고의로 퍼뜨리는 경우도 있고 나쁜 의도는 없는데 버릇처럼 말을 옮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무턱대고 남이 한 이야기를 옮기다가 일이 커지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든 그런 이야기를 듣는 본인은 당연히 화가 나게 마련이다. 이런 사건을 많이 접하다 보니 누군가에 대한 평가를 오롯이 믿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A가 말하는 B에 대한 평가에는 A의 편견이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만일 어느 날 아침에 우리가 일어났는데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인종, 신념 및 피부색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정오까지 편견을 갖기 위한 또 다른 이유를 찾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편견은 인간의 본성 중 하나라고 할 만큼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다. 즉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편견을 장착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어떤 것에 대한 평가, 하물며 너무나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예전에는 나도 귀가 얇아서 누군가에 대한 평판을 듣게 되면 그 말을 믿곤 했다. 나중에 사실을 확인하고 평판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을 때까지 꽤 오랫동안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셈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를 평가하는 일에는 더 신중하게 되고 남의 평가에도 쉽게 동의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된다. 책은담에는 이런 말이 있다. 남의 악행에 관해 들었을지라도 곧바로 미워하지 말라. 남을 헐뜯는 자의 그릇된 분풀이에 휘말릴까 두렵다. 남의 선행에 관해 들었을지라도 급하게 석이지 말라. 간사한 자의 출세 도구로 이용될까 두렵다. 공자 또한 논어의 위령공편에서 이와 비슷한 말을 했다. 여러 사람이 미워해도 반드시 내가 살펴보고 판단하고
여러 사람이 좋아해도 반드시 내가 살펴보고 판단하라. 누군가의 말만 듣고 섣불리 속단하지 말라는 경고다. 평판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겠으나 남들의 평판 때문에 내 판단이 쉽게 휘둘리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나에 대한 평판에도 다소 둔감해질 필요가 있다. 나 또한 예전에는 우연히 나에 대한 부정적인 평판을 전해 들으면 삼자 대면이라도 하자라면서 화를 내곤 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말을 전해 들어도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또는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라는 식으로 대범하게 넘기게 된다. 남의 평가에 대해서 안달복달하는 마음이 많이 사라졌다고나 할까? 젊은 시절에는 모든 이와 잘 지내야 하고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비슷한 게 있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여러 경험을 하다 보니 많은 사람에게 전부 호평을 받고 인기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인지 알게 되었다. 다만 평판에 초연해져서 멋대로 행동하라는 말이 아니다. 평판이 잘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세상이다. 결국 다른 사람이 보는 내 언행이 내 평판을 형성할 것인데 언행을 함부로 해서 나에 대한 평판이 나빠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 평판을 쌓는 것은 어렵지만 그 평판에 금이 가는 것은 금방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유리, 도자기, 그리고 평판은 쉽게 깨지지만 결코 잘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워런 버핏은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명성이 무너지는 데는 5분이면 된다. 그 점을 생각하면 당신의 행동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은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언행을 조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심지어 이제는 SNS를 통해서도 평판이 형성될 수 있다. 예전보다 나를 관찰하는 눈이 훨씬 많아진 세상이다. 재능은 하늘이 주는 것이다. 감사해라. 평판은 인간이 주는 것이다. 겸손해라. 라는 말을 잊지 말길 바란다. 변호사가 만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의 특징. 나는 계약 전문 변호사로 알려져 있어서 계약서 작성에 대한 의뢰, 그 중에서도 동업계약서 작성 의뢰가 특히 많다. 그런데 의뢰인들이 의뢰를 하면서 항상 덧붙이는 말이 있다. 상대방이 딴 마음을 먹지 못하게 계약서를 단단히 작성해 주세요. 계약서 문구를 어떻게 쓰느냐는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동업하려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미리 그리고 제대로 파악해 두는 것이 계약서 작성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계약서를 잘 써도 그 사람이 같이 일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결국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속마음을 어찌다 알 수 있겠냐마는 여러 분쟁 사례를 반추해보면 같이 사업하기 힘든 사람 내지는 조심해야 할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 첫째, 사소한 약속, 특히 돈 약속을 잘 어긴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뭘 그런 걸 갖고 그러나 큰 그림을 봐야지 라면서 자신이 약속을 어긴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사소한 것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큰일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경험상 그런 확률은 지극히 낮다. 작은 약속이라도 반복해서 어기면 일단 경고등을 켜야 한다. 이런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가졌다고도 볼 수 있다. 안테나가 자기 자신에게만 향하고 있으니 상대방을 존중하거나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둘째, 유명 인사와의 친분 관계를 강조한다. 내가 누구라는데 그 양반은 내 말이면 거절 못해. 그 양반 그 자리까지 올라간 게 내 도움이 컸지 라면서 유명 인사와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의 명함이나 함께 찍은 사진을 과시하듯 보여주는 행동을 주로 한다. 이것은 자기의 부실함을 감추기 위해 외부의 힘을 빌어오는 행동으로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행동으로 보여준다. 셋째, 자기가 했던 말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어떤 논의를 할 때 분명 그 사람이 한 이야기를 복귀시켜 주는데도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언제 그랬다는 거야? 라면서 우기는 사람이 있다. 아주 위험한 신호다. 기억하면서도 자기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는 척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는 후자를 의미하는데 전자의 경우도 좋은 신호는 아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말을 급조해내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함께 일하는 사람은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이런 사람과 같이 일을 하면 나의 신용도까지 같이 위험해질 수 있다. 넷째, 누구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어요. 라면서 항상 남 탓을 한다. 일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때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면 된다. 하지만 남 탓만 하는 사람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 해결이 어려워진다. 당신이라고 비난의 대상에서 예외는 아니다.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곧바로 당신을 비난할 것이다. 다섯째, 감정의 기복이 너무 크다. 감정의 기복이 큰 사람은 예측 가능성, 안정성이 떨어지므로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은 2배로 피곤해진다. 같이 일하는 이유가 내가 힘들 때 상대방이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감 때문이기도 한데 기복이 큰 사람의 감정선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먼저 지친다. 나조차도 평정심을 유지하기 힘들다. 여섯째, 매사에 걱정이 많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사람은 빌리브형과 워리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빌리브형은 위기가 닥쳐도 노력하면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긍정적인 신념이 있는 사람인 반면 워리형은 작은 문제만 발생해도 큰일 났네, 이거 망치면 어떡하지? 라면서 앞서서 걱정만 한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걱정은 필요하지만 항상 일이 안 될 경우만 예상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하면 나부터 힘이 빠진다. 내가 좋아하는 논어의 문장을 하나 소개한다. 함께 배울 수 있더라도 함께 같은 길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 함께 같은 길로 나아갈 수 있더라도 함께 이룩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함께 이룩할 수 있더라도 함께 임기응변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여기서 임기응변은 권력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즉 최고 수준의 관계는 일정한 룰이 없어도 상황에 따라 눈빛만 보고서도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 같이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경지라는 의미다. 단순히 친분을 쌓는 관계를 넘어서 함께 일을 하려고 한다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냉정하게 판단해 보아야 한다. 요즘같이 복잡한 세상에서 혼자 일을 도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과 잘 협업하면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함께 일을 할 만한 사람을 제대로 골라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잘못된 만남은 헤어진 후에도 두고두고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다. 개인적 결단과 노력보다 함께 협력해야 할 사람을 선택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리처드 코치의 책 낯선 사람 효과에 나오는 이 문장이 참 가슴에 와닿는다. 40. 다시 만날 것처럼 헤어져라. 읽어드렸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저자의 깊은 통찰을 엿볼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관계로 인한 피로감을 좀 덜어내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